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10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 자료에서 못한 부분 좀 있어서 그거 마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국이 이제 유럽이 중심이 되겠죠. 뭐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공업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국제적 분업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무역의 확대 속에서는 어떤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어떤 제도적 변화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자유무역과 그냥 무역 혹은 자유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들이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FTA죠. FTA나 WTO 협정과 같은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협약은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이든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약 자체가 이제 관세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런 노력을 했지만,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흐름, 1786년에 조약이 체결됐는데, 1789년, 3년 뒤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으로는 넘어가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으로의 어떤 전환은 1860년까지 넘어와서야 그 어떤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관세를 낮춰가지고 이를 통해서 양 국가의 어떤 물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어떤 협정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FTA인데, 오늘날처럼 관세를 완전히 양호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원체 관세가 높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중상주의 시절에는 무역을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 자국으로 그러니까 그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 수출은 하되 수입은 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무역 장벽이 굉장히 높게 쳐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는 어떤 노력이었던 것이지 오늘날의 FTA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중상주의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온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수출 금지 제도라든지 수입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각 국가가 공업화를 하고 그 공업화를 바탕으로 잉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분업,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무역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무역, 국제적인 무역은 어떻게 보면 공업화와 어떤 산업혁명을 이룩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산업화와 공업화가 뒤처진 국가들, 소위 말하는 식민지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경우, 한국, 조선도 마찬가지고 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선진화된 산업화와 공업화를 먼저 이룩한 국가들이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형태를 요구하면서 그 어떤 평화롭게 그냥 외교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서 우리랑 무역하자가 아니라 총칼을 앞세워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개항을 해라, 우리랑 무역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거를 동북아에 있는 3국 일본, 조선, 중국이 다 당합니다. 서구의 강대국한테. 일본 또한 페리 제독에 의해서,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그 시장 개방을 당하죠. 시장 개방을 당하지만 일본은
외국의 문물과 외국의 산업을 빨리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 국가 주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조선도 있었죠. 조선은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같은 사건들까지도 이제 이어지면서 철저하게 세국주의로 가는 것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영국이 중국의 시장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기저에는 영국이 이제 그 여러 식민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필요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은을 수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은을 보내고 중국은 뭐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무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굉장히 높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생각한 방법이 마약, 즉 아편을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중국으로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 내에서 아편 중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아편을 구매하기 위해서 반대로 중국에서의 어떤 은이 다시 영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839년에 청나라,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이 청나라였는데, 청나라 황제가 이 관리를 보내서, 임칙서를 보내서 아편 거래를 금지시키고 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국 상인으로부터 아편을 몰수하고 뭐 이런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은 무력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발발한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이 아편 전쟁은 당연히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그리고 그 결과로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중국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영국에 물게 됐고, 이때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중국의 일부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홍콩이 할양이 됩니다. 이 난징 조약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열강들도 자유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1856년에 불과 한 10여 년 뒤에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때는 아예 중국 내륙으로 쳐들어가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고, 중국 내에 10개 항구에 대해서 개방이 이루어지고, 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행권이라든지 기독교 선교 활동의 허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편 전쟁과 관련된 모습들, 이 지금 이제 아편 굴이죠.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업화와 공업화에 뒤이어서 이런 산업화와 공업화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여러 학문 분야가 이 시기에 19세기 1800년대에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정신분석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전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신, 전기, 그리고 뭐 전기를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전구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염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생물학에서의 어떤 발전,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생물학자들, 의학이 발달하게 되죠. 생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늘날의 그
문명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 시기에 거의 이제 태동을 하거나 발달을 하면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그 상용화를 바탕으로 그 인류의 삶이나 그 생활 환경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공장의 어떤 기계나 생산력이나 아니면 공장의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어떤 동력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술 진보에 의해서 생산 기지나 생산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변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술의 전파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생산 주기의 이론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퍼지고, 그것이 또 아시아 지역으로 퍼진 것처럼 이 기술이 결국에는 여러 생산 방식이나 국가의 어떤 산업적인 어떤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그거에 따라서 꼭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고전파 경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비교 우위, 절대 우위, 비교 우위만으로서만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주기에 따라서 생산 기술이 선진국에만 갖고 있을 때는 선진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다가, 이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중진국에서 물품을 생산을 하고, 선진국들은 어떻게 보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고, 그리고 중진국에서 생산되던 어떤 기술이 또 확산이 돼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생산비가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위나 비교 우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상황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38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역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기술의 이전, 어떤 생산 요소의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혁신적으로 이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달에 힘입어서 교통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의 혁신은 결국에는 철도라든지, 결국엔 이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서 철도나 증기선을 활용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자연의 힘이 아닌 증기기관을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어진다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번에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물품의 양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기에 이제 물류 혁신이, 초창기에 완전한 물류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옮기거나 말이나 낙타를 이용해서 옮기던 것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철도, 증기기관을 이용한 선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운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요 시기에 1800년대죠. 19세기 1800년대에 또 큰 변화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집니다.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개통을 하고, 1800년대 후반부터 준비를 했던 파나마 운하는 이제 세기를 넘어서서 1914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파나마 운하는 또 이제 그 마젤란 해협이라고 하는, 즉 아메리카 대륙이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대서양 지역에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려면 남아메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끝에 있는 마젤란 해협을 간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남극과 가까운 곳이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밑부분을 돌아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간통하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운하를 건설을 해서 획기적으로 운송 루트를 단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수에즈 운하의 모습이고, 수에즈 운하는 결국 여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와야 되는 영국의 어떤 상선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을 해서 훨씬 짧은 거리, 거의 뭐 한 60% 정도의 그 거리만으로도 인도와 영국을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근데 수에즈 운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19세기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지만 이곳 자체가 운하로 만들기에는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 사막이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산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만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 구간에는 그런 산이 없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 자체에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호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호수를 이용을 해서 자연수로를 활용해서 운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수에즈 운하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양쪽에 이제 사막이 있고 이 사막 사이를 이제 이런 배들이 다니면서 운항을 하는, 물론 최근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아마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에버그린 선사 배가 한번 여기 지금 이 모래톱에 턱 걸려가지고 그라운딩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죠. 자, 파나마 운하는 이게 여기가 이 마젤란 해역이에요. 여기를 얼마나 이 힘든 길이겠어요. 이 힘든 길을 이렇게 싹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단축시킬 수 있다. 근데 파나마 운하는 수에즈 운하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이 지역을 이제 간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땅이 좁아지는 지역에 이 호수가 있어서, 자연 호수가 있어서 이 자연 호수를 일종의 수로로 활용을 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지역이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악지대라는 점이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갑판입니다. 갑문입니다. 갑문.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닫아서 이 보면 여기 47번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처럼 이쪽 배가 진입하고 있는 이쪽하고 그리고 배가 가야 되는 저쪽 반대편 방향의 그 수위를 보면, 물의 높이를 보면 사진으로만 봐도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낮은 지역으로에서 높은 지역으로 배를 올릴 때 이 관문을 이용해서 관문 안에 배를 집어넣고 문을 닫고 수위를 조절을 해서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파나마 운하에서 배가 통과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교통의 어떤 혁신이나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고, 통신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 수단은 우편이었죠. 우체국, 우편이었지만 이제 전신,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고, 전신은 대표적으로 이제 모스부호라고 하는 뚜뚜뚜뚜뚜 이렇게 장음과 단음을 이용해서 왜 이렇게 역사극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모스부호 치는 거, 군대에서도 요즘에 쓰는데, 군대에서는 뭐 해군은 아직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스부호, 육군에서는 뭐 잘 안 쓰죠. 모스부호 육군은 잘 안 쓰고 해군에서는 많이 쓰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 전신을 이용을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신과 관련해서 1851년에 해저 케이블을 영국과 프랑스의 채널 해협에다가 놓게 되고, 1866년에는 대서양에 해저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 간의 어떤 전신으로의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선 통신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 헤르츠 할 때 그 헤르츠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개발한 전파 검출 기술을 바탕으로 무선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 무선 전신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전화라고 하는 어떤 통신 수단이 사용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어떤 교통, 전기기관을 이용한 여러가지 교통, 그리고 여러가지 전신 전화 기술을 이용한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이 결국에는 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지구촌을 진짜 하나의 지구촌 글로벌로 만들어 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0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구가 서로의 어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연결이 되면서 이 시기에 18세기, 19세기, 1800년대 그리고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까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이동이 있습니다. 노동 자원이 결국엔 노동자들이 이동을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을 이제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의 대규모 플랜트 농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반인륜적으로 이제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이동들이 가능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어떤 일자리,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가지고자 유럽에서 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민자의 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자발적 이동인 거죠. 흑인 노예는 반강제적으로 노예 사냥을 통해서 반인륜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이동은 자발적인 이동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쫓고자. 특히 이 시기에 뭐 아일랜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라는 반도, 북유럽이죠. 이 지역에 감자가 일종의 이 사람들의 어떤 식량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감자와 관련된 질병이 한번 돌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대륙으로 기회를 얻고자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1800년대에 1800년대 중반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대기근,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넘어온 사람들이 뭐 1세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런데 180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와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해서 이동을 해서 이 지역에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1800년대 중반이 미국에서도 필요했던 게 뭐냐면, 1800년대 중반에 남북전쟁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다 보니까, 남북전쟁이 발발하면 뭐가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민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군인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들한테 급여를 주고 이제 전선에 투입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인구가 많이 미국으로 유입되게 되었고, 이 시기에 이제 아일랜드계, 소위 말하는 오늘날에도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지만 아일랜드 출신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 많이 넘어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주로 정착한 지역이 미국의 오늘날 동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계가 지금도 뭐 미국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들보다는 늦게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터잡은 지가 몇백 년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계가 이제 주류가 되는데, 지금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계입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세입 클로버, 이게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의 어떤 상징인데, 보스턴에 미국 보스턴의 프로농구팀, NBA 팀이 보스턴 셀틱스인데, 그 셀틱이란 말 자체가 켈트족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적, 유산, 뭐 이런 걸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올 때 뭐 이런 방식이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뭐 커피라든지 모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서 유럽으로 수출되면,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배가 돌아가야 될 때 거기에 이제 값싼 어떤 배값을 치르고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 이민을 많이 떠나게 됐는데, 1851년부터 1880년에는 연간 한 27만 명 정도가 떠났었고, 1881년부터 세계 1차 대전 직전인 1915년에는 1년에 한 92만 명 정도가 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갔느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근데 미국이 제일 많았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고, 아니면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이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이민간 국가에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노동력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뭐 단순 노동자면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원이 이민을 가게 되면 그 노동력의 이동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민 가는 사회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란 국가는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자리 잡은 영토가 주는 축복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가가 설립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 이민을 많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어떤 인적 자원, 그리고 기술 자원, 지식을 갖출 수 있지 않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에는 가장 이민을 받지 않으려고, 물론 불법 이민이죠. 불법 이민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되었죠. 아이러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과 함께 자본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국이 일종의 산업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세계 공장이 되었다가 기술이 보편화되고 다른 이제 신흥 공업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공업 국가에서 어떤 자본재를 활용을 하는 투자국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업화된 국가들이 새롭게 경제개발이나 산업화를 이루는 국가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결것에 대한 어떤 아웃풋을, 열매를 나눠 갖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이동 또한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이동을, 노동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민이었다면,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죠. 해외 직접 투자로서 19세기 말 1870년부터 먼저 산업화와 공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후발주자들 국가나 아니면 그들의 식민지에게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통통신의 기술 진보의 근간으로 하는 어떤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사람의 이동, 자본의 이동, 그리고 기술의 발전, 산업화와 공업화의 보편화, 확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는 서구 열강들이 아직까지도 식민지를 가지고 어떤 식민지 경제를 활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형태의 세계화라기보다는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화된 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세계화라고 보기에는 이 시기까지의 세계화는 어렵다라는 것이 맞겠죠. 이런 어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또 한 번의 어떤 흐름이 꺾이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제 영국이 자신들의 어떤 산업혁명과 식민지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가 이제 경쟁자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변 경쟁 국가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방식이 블록 경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블록 경제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본국의 식민지를 연결해서 블록 안, 그러니까 우리 테두리 안에서는 물자나 자본이나 노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되, 테두리 밖에서의 들어오는 것과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그래서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이든 뭐 식민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식민지하고 자국을 연결해가지고 자국 안에서만 이렇게 경제를 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의 그 경제를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런 국가들하고는 이제 좀 배척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배타적인 그런 방식의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잘 사면 좋은데, 이런 방식의 어떤 블록 경제는 그 블록을 쌓은 국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국가들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고, 어떤 확충부나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블록 경제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게 되고, 사실은 여기서 발생되는 이 문제가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원인. 그래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블록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부분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고, 식민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그 식민지 확보 경쟁의 연장선에 의해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불황도 발생을 합니다. 생산량이 증대되면 그 생산에 따른 어떤 소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예전에는 세계화 이전에는 어떤 국가의 어떤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하면 그 국가가 멸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나 정도로서 그친 일들이 이제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서 생겨나는 어떤 경제적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공장에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농업에 있어서도 자본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그런 문제들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농업에 여러 가지 기술과 자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력이
생산량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죠. 생산량이 증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소작농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물품을 판매해서, 농작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판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국가의 어떤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지게 되고, 국가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물품의 생산력에 비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행 생산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불황의 악순환이 이 시기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이 심해지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또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흐름이나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게 되죠. 경쟁이 심화되게 되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기업을 없애는 방법, 내가 자본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저 회사를 그냥 사버려서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동원되기도 해요. 적대적 M&A라고 하죠. 적대적 M&A. 그리고 식민지가 여전히 자국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자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블록 경제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식민지 쟁탈전이 이 세계적 경제의 불황의 영향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에는 자국의 경제 보호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자국의 경제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유입을 좀 줄이거나 관세를 부과를 해서 막거나, 아니면 그 들어오는 양 자체를 줄여서 커터제로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거대 기업의 등장이라고 하는데, 거대 기업의 등장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공장이 하나만 있었는데 또 누군가가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B 공장을 만들고 C 공장을 만들고 D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처음에는 나 혼자서만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니까 나에게로만 사람들이 다 몰렸었는데, 나와 비슷한 수준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생산자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을 나눠야 되고, 그 나눠지는 고객 속에서 내가 파이를 더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기술 혁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쟁자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어떤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카르텔 형태의 어떤 기업, 거대 기업, 한국으로 치면 재벌, 한국의 재벌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재벌이 없냐라고 하면 재벌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독과점법에 의해서 기업 집단을 해체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한국의 어떤 재벌과 같은 어떤 기업 집단이 없을 뿐 다 일어났던, 다 거쳐갔던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대 기업, 글로벌한 재벌이라고 하면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주도한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표준 오일이죠. 스탠다드 오일. 그래서 이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1860년대 석유 산업에 뛰어들어서 1879년에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조그만 석유 회사를 흡수를 해서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완전 독점 기업이었죠. 그리고 1882년에 40개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오일 자체가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M&A를 해가지고 키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 40개에 달하는 회사의 주식이 이 조직의 수탁자인 록펠러와 파트너들, 뭐 이사진이 되겠죠. 그들한테 신탁이 되고, 대신에 이 신탁증권이 교부됨, 트러스트 증권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이 거대 기업의 트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러스트라는 게 일종의 반독점을 위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록펠러와 비슷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15개 정도의 트러스트가 등장을 했고, 이 트러스트가 결국에는 독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를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셔먼법을 통해서 트러스트가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한 20개 정도의 회사로 분할이 되는 그런 사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로부터 여러 회사가 분리됩니다. 스탠다드 오일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뉴욕, 뭐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쉐브론이 되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뉴스로 한번 들어본 엑손 모빌이나 BP 이런 회사들이 다 스탠다드 오일, 즉 록펠러의 유산으로서 남아있는 석유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이 분할되어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인수합병되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엑손 모빌이나 쉐브론이나 BP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뭐 영국도 뭐 이런 어떤 독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독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카르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형성이 되었고,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재벌이라는 게 존재하죠. 지금의 일본의 재벌은 세계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미국 군정이 일본의 재벌들을 한번 해체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일본에도 한국의 재벌하고는 조금 그 궤를 달리 하긴 하지만 자이바츠 한자가 같아요. 한국의 재벌과 일본의 자이바츠가 한자가 같은데, 그런 어떤 카르텔 조직이 생겨나게 되죠. 그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회사들이 됩니다. 아마 이름은 최소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노벨이라든지 아니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석유 회사들의 연합체인 로얄 더치 쉘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국제적인 카르텔, 국제적인 트러스트, 국제적인 거대 기업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로고를 우리가 16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독과점을 만들기 위한 법들이 없던 시절에 생겨나서 시장을 교란을 하고 독점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었고, 그걸 이제 법과 제도로서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 스탠다드 오일과 같은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구축해 놓은 생태계 자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휴대폰, 애플의 태블릿, 애플의 컴퓨터, 애플의 워치, 애플의 이어폰,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애플이 굉장히 폐쇄적인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미국 정부가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 패소를 하고 미국 정부가 승소를 하게 되면 애플도 결국에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길처럼 애플이라는 회사가 분할돼 가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분리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더 안 됐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증거죠.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상황은 어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의 어떤 경영 혁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영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